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김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낙엽처럼 쓸쓸하기만 했다. 손에 들린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손주 지훈이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다. 지훈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숙은 주방으로 향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5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일고 성공한 그녀는 서울의 아파트 3채와 상가 건물 하나를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민주가 있었다. 외동딸 민주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착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로 일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정숙은 딸이 30이 되던 해 민주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를 생각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주가 데려온 남자는 강민석이었다. 32살의 민석은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다. 정숙과 철수는 사위가 마음에 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민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의 진지한 다짐에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숙과 철수는 딸을 위해 목동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다. 시세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다. 철수는 아파트를 민주 명의로 등기하면서 말했다. 민주야, 이건 우리가 너한테 주는 거야. 평생 내 집으로 삼고 살아라.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결혼해서도 4명의 집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니? 정숙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딸에게 먼저 물려준 셈이었지만 외동딸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정숙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않소?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죠. 철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신혼생활은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결혼 후에도 로펌에서 일을 계속했고 민석도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정숙은 주말마다 딸의 집을 방문해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엄마, 맨날 오시면 저희가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바쁘잖아.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실제로 정숙은 회사 일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철수가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딸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민주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 아빠, 저 아기 생겼어요. 민주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정숙과 철수는 너무 기뻐서 서로를 껴안았다. 정숙 씨,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요. 여보, 너무 좋아서 어떡해요. 정숙은 임신한 딸을 극진히 돌봤다. 입덧이 심한 민주를 위해 매일같이 집을 찾아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다. 엄마, 제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민석도 처음에는 장모의 헌신에 감사해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를 잘 못 챙기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정숙이 딸의 집에 갔더니 민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가 어머님한테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정숙은 당황했다. 내가 너무 자주 온 건가? 아니에요, 엄마. 오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엄마가 오셔야 해요. 민주가 남편을 나무랐지만 민석은 자리를 피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숙은 조금 방문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딸이 힘들어할까봐 완전히 발을 끊지는 못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철수도 함께였다. 여보, 우리 손주가 곧 나올 거요.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민주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름은 지훈이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지훈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숙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야. 잘 왔구나. 민주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엄마, 우리 지훈이 예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주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철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민주도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빠, 아빠. 민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틀 후 철수는 세상을 떠났다. 정숙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아직 65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철수가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정숙은 딸이 걱정되었지만 자신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석은 장례식 기간 내내 무표정했다. 정숙은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철수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께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딸 박민주 씨에게는 이미 아파트를 증여하셨기에 나머지는 부인께서 관리하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상속하라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재산은 목동과 강남의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과 주식이었다. 시가로 따지면 50억 원이 넘었다. 정숙은 남편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며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와 지훈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지훈이가 돌을 지났을 무렵 정숙은 딸의 변화를 감지했다. 민주는 점점 야위어갔고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반찬을 만들어주러 갔을 때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민주는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민석 오빠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고.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회사 일이 바쁜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숙도 사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최근 민석은 장모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냉담하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다.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민주가 독립심을 못 길러요. 좀 자제해 주세요. 민석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있었다. 정숙은 서운했지만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훈이가 두 돌을 앞두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 아침 정숙은 시장에 가서 민주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다.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생선구이도 해줄 생각이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오후 2시쯤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숙 여사님 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네, 그런데요. 박민주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정숙은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민석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정숙은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숙은 간호사에게 달려갔다. 우리 딸, 박민주 어디 있어요? 저쪽 응급실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보려 했지만 의료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닥에 흩어진 피를 볼 수 있었다. 안 돼. 우리 민주. 제발. 시간은 잔인하게 느리게 흘렀다. 정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우리 딸이.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유감스럽게도. 안 돼, 안 돼요. 우리 민주가, 우리 딸이. 정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정숙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깨어나서도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다. 딸 민주가 죽었다. 33살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이셨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정숙은 딸의 시신을 보러 갔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주. 눈을 감은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민주야. 엄마야. 엄마 왔어.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아직 따뜻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우리 민주를, 왜 내 딸을. 정숙은 딸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슬펐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다. 장모님. 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정숙은 민석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 당신 아내가 죽어가는데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민석은 영안실로 들어가
민주의 얼굴을 잠깐 보더니 나왔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민석은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정숙은 그런 사위의 모습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위를 탓할 때가 아니었다.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장례식장은 남편 철수의 장례 때와 같은 곳이었다. 1년 반 만에 또다시 이곳에 온 것이다. 조문객들은 모두 안타까워했다. 정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 잃고 이제 딸까지. 세상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숙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상주로 앉아 있어야 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훈이었다. 두 돌도 안 된 지훈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할미, 엄마 어디가?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하늘나라 갔단다. 하늘나라? 거기 어디야? 정숙은 손주를 끌어안고 울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민석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대부분 정숙의 몫이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민석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죽었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장례를 마치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정숙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딸이 죽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민주가 나타나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다.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숙은 법무법인에서 온 통지서를 받았다. 민주의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고인이신 박민주 씨의 재산은 배우자인 강민석 씨와 자녀인 강지훈 군에게 상속됩니다. 어머님께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딸한테 준 그 아파트가, 네, 배우자와 자녀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강민석 씨가 관리하게 됩니다. 정숙은 허탈했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는데 그것이 고작 2년 만에 사위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미 고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유언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분대로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남편이 딸을 위해 마련해준 아파트가 사위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이 정숙에게 연락했다. 장모님, 제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방이요? 어디로요? 대구입니다. 다음 달부터 근무해야 합니다. 정숙은 지훈이를 생각했다. 그럼 지훈이는요? 그게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지훈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물론 손주를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얼마 동안요? 1년 정도만요. 제가 대구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데려갈게요. 양육비는요? 당연히 드리죠.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결국 지훈이를 맡기로 했다.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민주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 죽은 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정숙의 집으로 왔다. 처음 며칠은 낯선 환경에 울기도 했지만 곧 적응했다. 할미, 엄마 언제 와? 지훈이가 물을 때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는 조금 있으면 온단다. 정숙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민석은 처음 2달은 양육비를 보냈다.
그리고 가끔 전화로 지훈이와 통화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정숙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양육비도 끊겼다. 무슨 일이 있나? 정숙은 걱정이 되어 민석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정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주의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혹시 민석이가 재혼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요? 재혼?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제 친구가 대구에 사는데 우연히 민석이를 봤대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래요. 물어봤더니 재혼했다고.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이 죽은 지 고작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 정숙은 바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민석 씨, 재혼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주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모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럼 지훈이는요? 지훈이는 어쩌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이는 장모님이 계속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 새 아내가 아직 지훈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대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당신이 아빠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양육비는 보내드릴게요. 민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울었다. 그 후로도 양육비는 오지 않았다. 정숙이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끔 문자로만 바빠서 죄송합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만 왔다. 지훈이는 정숙의 품에서 자랐다. 유치원에 보내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 악몽을 꿀 때 달래주는 모든 것이 정숙의 몫이었다. 할미, 나 아빠 없어? 지훈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물었다. 유치원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지훈이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모르겠다. 정숙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려 너를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정숙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지훈이가 상처받을 것이 뻔했다.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정숙은 우연히 민석의 재혼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민주의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다. 변호사인 서윤정이었다. 윤정은 민주의 대학 동기로 로펌 동료이기도 했다. 어머님,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 죄송해요. 민주 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윤정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윤정 씨도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민주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민석 씨 얘기 들으셨어요? 재혼했다는 거 들었어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제 후배가 대구 법원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알게 됐대요. 민석 씨가 새 여자랑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대요. 왜 혼인신고를 안 했을까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혹시 대습상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습상속? 정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민주가 받았을 상속분을 민주의 남편인 민석 씨와 아들인 지훈이가 나눠서 받게 돼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근데요, 대습상속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때만 인정돼요. 여기서 재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고요. 윤정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석이가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가... 네, 제 생각엔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사위가 딸이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한 것도 충격인데 그 이유가 자신의 재산 때문이었다니. 그럼 제가 죽으면 민석이가... 네, 민석 씨와 지훈이가 민주가 받았을 몫을 나눠 갖게 돼요. 어머님께 다른 자녀가 없으시니까 전 재산을 민석 씨와 지훈이가 반반씩 받게 되는 거죠. 정숙은 그제야 민석의 계산된 행동들이 이해됐다. 딸이 죽자마자 지훈이를 떠넘기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재혼하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어머님, 제가 법률 자문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윤정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유언공증을 하거나 신탁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지훈이한테는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숙은 고민했다. 손주는 미웠지 않았다. 오히려 민석이 미웠다. 지훈이를 위한 신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하다가 그때 물려주는 거죠. 그럼 민석 씨는 손도 못 대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지훈이를 키우시잖아요.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이요? 민석 씨가 사실상 지훈이를 방치하고 있잖아요.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경우 법원에 어머님을 지훈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훈이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민석 씨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윤정의 말에 정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민주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민주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윤정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윤정의 도움으로 정숙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먼저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을 청구했다. 민석 씨가 지훈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지훈이를 키우면서 든 비용 영수증, 민석 씨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모아주세요. 정숙은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병원비, 유치원비, 옷가, 식비 등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 둔 것이 다행이었다. 민석과의 통화 기록도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민석 씨한테 양육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없으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정숙은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 씨, 지훈이 양육비 좀 보내주세요. 이번 달 유치원비가 50만 원이고 병원비가 30만 원 들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보냈다. 민석 씨 연락 주세요. 지훈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합니다. 역시 답장이 없었다. 한 달 후 정숙은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정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민석 씨를 소환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심리 날짜가 잡혔다. 민석도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심리 당일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다. 민석도 와 있었다. 몇 년 만에 보는 사위는 살이 쪄 있었고 표정은 불쾌해 보였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석이 정숙에게 다가와 따졌다. 무슨 짓이라니요?
당신이 지훈이를 버렸잖아요. 제가 언제 버렸습니까? 바빠서 못 챙긴 거지. 바빠서요? 재혼할 시간은 있으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법원 직원이 주의를 주었다. 심리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양쪽의 입장을 들었다. 김정숙 씨, 왜 미성년 후견인 지정을 청구하셨습니까? 판사님, 제 사위가 손주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재혼까지 했습니다. 정숙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강민석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민석에게 물었다. 판사님, 제가 대구로 발령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장모님께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양육비는 제 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요? 당신 대기업 과장 아니에요? 정숙이 항변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정숙을 제지했다. 강민석 씨, 재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제 새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다. 강민석 씨, 지훈 군의 친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씨를 지훈 군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강민석 씨는 지훈 군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며 지난 2년간의 양육비 3,6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님, 그건 너무 과합니다. 제 형편이. 강민석 씨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항고하십시오. 판사는 단호했다. 심리가 끝나고 정숙은 법원을 나왔다. 윤정이 함께 있었다. 어머님, 잘 되셨어요.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윤정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겠을지. 정숙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후에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했다. 민석 씨 급여에서 강제로 압류할 수 있어요. 회사에 통보가 갈 거예요. 윤정의 말대로 법원은 민석의 급여를 압류했다. 매달 150만 원씩 정숙의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다. 민석은 분노했다.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 명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신 거죠? 명예? 아들을 버린 사람이 무슨 명예를 말해요? 제가 언제 버렸습니까? 장모님이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 당신이 맡긴 거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미성년 후견인 지정으로 한숨을 돌린 정숙은 이제 더 큰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자신의 재산 상속 문제였다. 윤정과 다시 만나 상담을 받았다. 어머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민주의 몫을 민석 씨와 지훈이가 반반씩 나눠 갖게 돼요. 어머님 재산이 50억 원 정도라고 하셨죠? 그럼 민석 씨가 12억 5천만 원, 지훈이가 12억 5천만 원을 받게 돼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민석이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있긴 해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첫째, 유언공증을 하는 거예요. 지훈이에게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럼 민석이는 못 받나요? 아니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민석 씨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대략 6억 원 정도?
6억 원이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둘째, 신탁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은행에서 관리하다가 그때 물려주는 거죠. 그럼 민석 씨는 손도 못 대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셋째, 일부를 기부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시면 상속 대상에서 빠지죠. 정숙은 곰곰이 생각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세요. 민주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시는 건 어때요? 민주의 이름으로? 정숙의 눈이 촉촉해졌다. 네, 박민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법대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주도 기뻐할 거예요. 정숙은 결심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10억 원은 장학재단에, 20억 원은 지훈이 신탁에, 나머지는 제가 생활비로 쓰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님. 윤정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정숙은 신탁은행을 방문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를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훈이가 만 25세가 될 때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어머님이 지정하신 수익자인 지훈 군만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은 안심했다. 다음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박민주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매년 법대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정숙은 민주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유언공증을 했다. 남은 재산은 모두 지훈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민석 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증인이 확인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민주 씨에게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 씨가 받을 상속분에서 차감되고 자연스럽게 민석 씨의 대습 상속분도 줄어들어요. 그럼 민석이가 받을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해야겠지만 아마 4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지만 처음 생각했던 12억 원보다는 훨씬 나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숙이 재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민석의 귀에 들어갔다. 민석은 분노했다. 장모님이 신탁을 설정하고 재단을 만들었다고요? 민석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20억 원을 신탁에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계산해보니 유류분으로 4억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원? 원래 1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민석은 책상을 쳤다. 대습상속권을 포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포기요? 왜요? 대습상속권을 유지하려면 재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재혼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인신고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불편해도 돈이 더 중요하죠. 민석은 단호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민석은 정숙을 압박하기로 했다. 먼저 지훈이를 데려가겠다고 통보했다. 장모님, 이제 제가 지훈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정숙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당신 재혼했잖아요.
지훈이를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건 제 문제입니다. 민석은 냉정했다. 정숙은 윤정에게 상담했다. 어머님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셨잖아요.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럼 막을 수 있나요? 네, 지훈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지훈이가 어머님과 5년 넘게 살았고 새 엄마와는 관계가 없고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아이에게 해롭다는 것을 주장하면 돼요. 정숙은 다시 법원에 갔다. 민석이 지훈이를 데려가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은 심리를 열었다. 이번에는 지훈이도 함께 법원에 왔다. 판사가 지훈이에게 직접 물었다. 지훈아, 아빠랑 살고 싶니? 할머니랑 살고 싶니? 5살 지훈이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미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보고 싶지 않아? 아빠 몰라요. 할미가 좋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석 씨, 아이가 할머니와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훈 군이 5년간 할머니와 생활해왔고 급격한 환경 변화는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훈 군은 계속 김정숙 씨와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은 다시 패배했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숙의 재산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모님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정숙 씨의 재산 처분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건가요? 판사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청구인이 단기간에 대량의 재산을 신탁하고 기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입니다. 판사는 정숙에게 물었다. 김정숙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손주를 위해 신탁을 설정하고 죽은 딸을 기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할 의도는 없으셨습니까? 유류분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쓴 것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석은 또다시 패배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숙을 노려봤다. 장모님,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내 딸을 배신하고 손주를 버리고 이제 와서 재산만 노리다니.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권리?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쏘아봤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훈이는 정숙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7살이 된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할미,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만들었어.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친구 이름이 뭔데? 준호야. 같이 놀았어. 정숙은 지훈이를 안아주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이도 점점 자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다. 할미, 엄마는 왜 안 와?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나라가 어디야?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정숙은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엄마는 지훈이가 아기였을 때 사고를 당하셨어.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그럼 언제 와? 다시는 못 와. 하지만 하늘에서 지훈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보고 싶어.
할미도 보고 싶어. 우리 같이 엄마 생각하자. 정숙은 지훈이를 데리고 민주의 묘소를 찾았다. 지훈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사진을 제대로 봤다. 할미, 엄마 예쁘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지. 엄마 닮고 싶어? 정숙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민주를 닮아 착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가끔 엄마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할미가 해준 도시락이 맛있대. 정숙은 그런 지훈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숙제가 나왔다. 지훈이는 고민했다. 할미, 나 가족이 누구야? 할미가 가족이지. 친구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 나는 할미밖에 없어. 정숙은 지훈이를 안아주었다. 지훈아, 가족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이야. 할미는 지훈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할미 제일 좋아. 지훈이는 숙제장에 나의 가족은 할머니라고 썼다. 그리고 정숙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였다. 선생님은 지훈이의 숙제를 보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님, 지훈이가 가족 속의 숙제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연락이 없어서요. 아이가 가끔 친구들한테 아빠 없다고 말한다고 하던데 혹시 놀림 당하진 않나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되어 지훈이에게 물었다. 지훈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리니? 아니, 안 놀려. 준호가 너 할미랑 사는 거 좋겠다. 할미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랬어. 정숙은 안심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지훈이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생일이나 명절에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그뿐이었다. 전화도 없고 선물도 없고 만나자는 말도 없었다. 지훈이는 점점 아빠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잃어갔다. 정숙은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정숙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환자분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를 누가 돌보지? 선생님,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수술과 치료 기간 동안 지훈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윤정에게 상담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지훈이 좀 봐드릴까요? 고마워요, 윤정 씨. 하지만 당신도 바쁘잖아요. 괜찮아요. 민주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숙은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진행됐다. 하지만 이 소식이 민석에게 전해졌다. 민석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다고요? 민석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네,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제 지훈이를 제가 데려와야죠. 장모님이 아프신데 아이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민석은 다시 법원에 지훈이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다. 김정숙 씨가 암 투병 중이므로 지훈 군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제가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법원은 다시 심리를 열었다. 이번에는 정숙의 건강 상태가 쟁점이었다. 김정숙 씨,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수술 잘 받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지훈 군을 돌보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 친구가 도와주고 있고 지훈이도 잘 이해해 줍니다. 지훈이도 이번에 함께 법정에 왔다. 판사가 지훈이에게 물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아프신데 괜찮니? 네, 할미가 곧 나으실 거래요. 저도 할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빠랑 살고 싶지 않니?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모르겠어요. 할미랑 살 거예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김정숙 씨의 건강 상태가 양육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훈 군의 의사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은 또다시 패배했다. 법정을 나서며 민석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장모님, 건강 챙기세요. 혹시라도 빨리 돌아가시면 제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석의 말에 정숙은 경악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장모님이 재산을 다 처분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제가 유리하죠. 정숙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지훈이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미 가자. 정숙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왔다. 정숙은 암 치료를 열심히 받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은 야위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할미 힘내. 나 할미 없으면 안 돼.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숙의 손을 잡아주고 물도 떠다주고 어깨도 주물러줬다. 10살 아이가 할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에 정숙은 눈물이 났다. 지훈아, 고마워. 할미가 꼭 나을게. 1년간의 치료 끝에 정숙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손을 흔들었다. 환자분,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할미 다 나았대. 정말? 할미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우리 지훈이 덕분이야. 지훈이는 정숙을 껴안았다. 할미 사랑해. 할미도 지훈이 사랑해. 건강을 회복한 정숙은 다시 재산 계획을 점검했다. 윤정과 만나 상담했다. 어머님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윤정 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이제 재산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정숙은 올해 70이 되었다. 이제 정말 인생을 정리할 시기였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훈이를 위한 신탁은 이미 설정하셨고 장학재단도 만드셨잖아요. 남은 10억 원 정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부는 제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곳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단체는 없나요? 우리 민주처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며칠 후 윤정은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단체를 소개했다. 정숙은 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고인이신 박민주 씨를 기리는 기부라고 말씀드릴게요.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많은 사람들이 정숙의 선행을 칭찬했다. 하지만 민석은 분노했다. 또 재산을 기부했다고요? 이제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민석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 5억 원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5억 원? 원래 50억이었는데 김정숙 씨가 합법적으로 처분한 것이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석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민주를 닮아 잘생겼다.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했다. 할미, 나 변호사 되고 싶어?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다. 변호사? 왜? 엄마가 변호사였잖아.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정숙은 감동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변호사 되자. 할미가 응원할게. 지훈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소문났다. 선생님들도 지훈이를 칭찬했다. 지훈이 어머니, 지훈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학부모 상담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정숙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설명했지만 선생님은 그냥 어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요즘 이렇게 예의 바른 학생 드물어요. 정숙은 뿌듯했다.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윤정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지훈이가 법대에 가고 싶다고 하던데 제가 멘토링을 해줄까요? 정말요? 그럼 지훈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윤정은 지훈이에게 법조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공부 방법도 알려줬다. 지훈이는 윤정을 롤모델로 삼았다. 윤정 이모, 저도 이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훈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정숙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민주야, 우리 지훈이가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정숙은 민주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대학에 입학한 지훈이는 박민주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되었다. 정숙이 만든 재단이었지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할미, 제가 엄마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다니 영광이에요. 지훈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지훈이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지훈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민석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10년 만에 연락이었다. 장모님, 지훈이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정숙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요? 제 아들인데 만나면 안 됩니까?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바빴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겨서요. 정숙은 지훈이에게 물었다. 지훈아, 아빠가 너 만나고 싶대. 어떻게 할래?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만나볼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정숙은 걱정됐지만 지훈이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석과 지훈이는 카페에서 만났다. 정숙도 멀리서 지켜봤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냉담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니.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예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대학 잘 다니고 있다며? 네, 법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 내 엄마처럼.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이야기할 자격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아, 전 이만 가볼게요. 할 말 없으면.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지훈아. 사실은 내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한테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텐데. 민석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아빠로서 권리가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지훈이는 민석을 노려봤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요. 1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훈이는 카페를 나왔다. 정숙이 다가가 손주를 안아줬다. 지훈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아버지한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정숙은 지훈이를 꼭 안아줬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할미, 전 할미만 있으면 돼요. 할미가 저한테 세상 전부예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이었다. 지훈이와 민석의 만남 이후 민석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지훈이도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 정숙은 이제 75이 되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은 괜찮았다. 정기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할미, 제가 변호사 됐어요. 지훈이가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정숙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네, 엄마처럼 변호사가 됐어요. 민주야, 우리 지훈이가 내 뒤를 잇는단다. 보고 있지?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훈이는 윤정이 일하는 로펌에 취직했다. 윤정은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돌봐줬다. 지훈아,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법률 봉사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줬다. 할미, 오늘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사기당한 돈 찾아드렸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훌륭하구나. 정숙은 지훈이가 자랑스러웠다. 정숙은 이제 80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걷기도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졌다. 지훈이는 이제 30이 넘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고 좋은 여자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미, 제 약혼녀 소개해 드릴게요. 지훈이는 예쁘고 착한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민지였다. 정숙은 그 이름을 듣고 울컥했다. 민지라고? 우리 민주랑 이름이 비슷하네. 네,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정숙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했다. 지훈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얼마 후 정숙은 윤정을 불렀다. 윤정 씨, 내가 이제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정숙은 최종 유언장을 작성했다. 남은 재산은 모두 지훈이에게. 그리고 신탁으로 묶어둔 20억도 지훈이가 30이 되면 풀리도록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민주 옆에 묻어줘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숙은 민주의 사진을 바라봤다. 민주야, 곧 엄마가 갈게. 기다려. 정숙은 83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잠든 듯이 편안한 얼굴이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할미, 저 어떡해요. 할미 없이. 민지는 지훈이를 안아줬다. 할머니께서 편히 가셨어. 할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숙이 도왔던 사람들, 장학재단 관계자들, 교통사고 유가족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어요. 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윤정도 왔다. 지훈아, 할머니께서 정말 훌륭하게 사셨어. 그리고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이모님, 저 할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께서 너를 믿고 가셨잖아.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민석이 나타났다. 10여 년 만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말했다. 지훈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오셨군요.
장모님 명복을 빕니다. 민석은 영정 앞에 절을 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요? 상속에 대해서. 지훈이는 냉소를 지었다. 역시 그거였군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권리가 있잖니. 권리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저를 버리셨잖아요. 양육비도 법원 판결 받고 나서야 주셨고 그나마도 강제 집행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내가 대습상속인이야.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 알고 있어요. 변호사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려고요? 지훈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정리한 상속 재산 목록이고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3억밖에 안 남았다고? 할머니께서 대부분을 신탁과 기부로 처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변호사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 유류분은? 계산해 보니 7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앞으로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 돈 받으시면 우리는 남남입니다. 민석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알았다.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사인하시면 일주일 내로 송금하겠습니다. 지훈이는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지훈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민석은 장례식장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윤정이 지훈이에게 다가왔다. 잘했어, 지훈아. 깔끔하게 정리했네. 네, 이모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할머니께서도 안심하실 거야. 장례를 마치고 49제까지 모두 끝낸 후 지훈이는 정숙의 유언대로 민주의 묘소 옆에 합장했다. 엄마,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이제 함께 계세요. 지훈이는 두 묘소 앞에 꽃을 놓았다. 엄마, 할머니, 저 잘 살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며칠 후 지훈이는 신탁은행을 방문했다. 정숙이 지훈이를 위해 만들어둔 신탁이 해지되는 날이었다. 강지훈 씨 맞으십니까? 고 김정숙 여사께서 설정하신 신탁의 수익자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신탁 재산이 총 22억 원입니다. 수익금까지 합쳐서요. 수령하시겠습니까? 네. 지훈이는 신탁 재산을 수령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그 돈의 일부로 김정숙 박민주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할머니, 엄마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재단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윤정도 왔고 정숙이 도왔던 사람들도 왔다. 지훈 변호사님,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할머니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갈 뿐입니다. 지훈이는 또한 박민주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할머니가 만든 재단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엄마의 이름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야죠. 지훈이는 재단의 장학금 규모를 확대했다. 자신의 돈을 추가로 출연해서 매년 20명의 법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지훈이와 민지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엄마, 제 결혼식 보고 계시죠? 축복해 주세요. 지훈이는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그곳에는 정숙과 민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지훈이가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어.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지훈이는 너무 기뻐서 민지를 안아 올렸다.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응.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 지훈이는 그날 밤 묘소를 찾아갔다. 할머니, 엄마 저한테 아기가 생긴대요.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가 되시고요. 지훈이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제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게요.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그렇게 키울게요. 10달 후 지훈이와 민지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정이었다. 민주의 민자와 정숙의 정자를 따서 지었다. 민정아, 너는 내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았어.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지훈이는 딸을 안고 묘소를 찾았다. 할머니, 엄마 민정이 데려왔어요. 우리 딸이에요. 아기는 새소리에 깔깔 웃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지훈이는 우연히 민석의 소식을 들었다. 민석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 섰다는 것이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라던데. 윤정이 지훈이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지훈이는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도 안 했다던데. 도와줄 거야? 아니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 그게 맞겠다. 결국 민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에서도 해고되었고 함께 살던 여자도 떠났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출소 후 민석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정가자 신세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노숙자 쉼터로 향했다. 어느 날 민석은 신문에서 지훈이의 기사를 봤다. 김정숙 박민주 법률구조재단 강지훈 이사장, 올해의 법률인상 수상. 기사에는 지훈이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지훈이는 행복해 보였다. 옆에는 아름다운 부인과 귀여운 딸도 함께 있었다. 민석은 신문을 구겼다.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지훈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정숙에게 잘했다면? 민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민석은 몇 년 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훈이에게 부고 연락이 갔지만 지훈이는 가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에게 아버지는 없었어.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 지훈이는 담담했다. 민정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지훈이는 딸을 데리고 묘소를 찾았다. 민정아, 여기 내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계신단다.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아빠를 키워주신 분이야. 할머니는요?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야. 정말 훌륭한 변호사셨어. 민정이도 할머니처럼 되면 좋겠구나. 저도 변호사 될래요. 민정이가 밝게 말했다. 지훈이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민정이. 내가 원하는 게 뭐든 아빠가 응원할게. 지훈이는 묘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두 분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빠, 저기 나비. 민정이가 묘소 주변을 날아다니는 흰 나비를 가리켰다. 그래, 예쁘지?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나비가 되신 거예요? 지훈이는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를 보러 오신 거야. 지훈이는 이제 마흔이 되었다. 훌륭한 변호사이자 좋은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리고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지훈이는 법률 강연에서 자주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은 이제 제 딸에게 그리고 제가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정이는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민정이는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아빠,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지훈이는 민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숙이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민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증조할머니는 아빠가 두 돌도 안 됐을 때부터 키우셨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 증조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 교통사고로. 아빠가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지훈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도 아빠는 할머니를 느낄 수 있어. 증조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로,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로, 사진으로. 저도 할머니 일기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지훈이는 민주가 남긴 일기장을 민정이에게 보여줬다. 민정이는 할머니의 글씨를 보며 감동했다. 할머니 글씨 예쁘다. 그리고 따뜻해요. 할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어. 정의로운 변호사였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어. 민정이는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빠, 저도 할머니처럼 변호사 될래요. 그리고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지훈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민정이. 넌 할 수 있어.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박민주 장학재단의 장학생이 되었다. 3대째 이어지는 인연이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민정이는 묘소 앞에서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 민정이도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김정숙 박민주 법률구조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빠, 저도 이제 재단에서 일할 수 있어요.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지훈이는 이제 50이 넘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 엄마, 보고 계시죠? 민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3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로부터 20년이 더 흘렀다. 지훈이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재단 일을 하고 있었다. 민정이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정이에게도 딸이 있었다. 이름은 정민이었다. 정숙과 민주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었다. 4대째 이어지는 이름이었다. 정민아, 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민정이는 딸에게 말했다. 내 증조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김정숙 할머니셨고 증조할아버지의 엄마가 박민주 할머니셨어.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셨지. 어떻게 훌륭하셨어요? 사랑으로 사셨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정민이는 증조할아버지 지훈이를 만나러 갔다. 지훈이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증조할아버지,
제 이름 유래 알려주세요. 정민아, 내 이름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단다. 지훈이는 정숙과 민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자신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랐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증조할머니는 돈을 물려주시려 하지 않으셨어. 대신 사랑을 물려주셨지.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내 할머니를 만들었고, 내 엄마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너에게도 전해지는 거야. 정민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증조할아버지, 저도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지훈이는 정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가면 우리 할머니와 엄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지훈이는 묘소를 찾았다.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걸어가기 힘들었지만 민정이가 부축해줬다. 할머니, 엄마, 오늘 사대손 정민이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4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10억, 100억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제 가족을 만들었고, 제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지훈이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제 아버지는 돈만 보고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민정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가족은 정말 복받았어요.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래, 딸아. 우리는 복받았어. 그리고 그 복을 나눠야지. 김정숙 박민주 법률구조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박민주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였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꿈을 이뤘다. 그들 모두의 삶 속에 정숙과 민주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돈은 한 세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 정숙이 지훈이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지훈이를 만들었고 민정이를 만들었고 정민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 민석이 탐한 유산은 결국 그의 손을 떠났다. 하지만 정숙이 남긴 진짜 유산, 즉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대대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 김정숙과 박민주의 이름은 재단의 간판에, 장학증서에,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와 민정이와 정민이의 삶 속에서 그들이 베푸는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 섬실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유산인지 묻습니다. 돈과 재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민석은 재산을 탐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정숙은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것은 무엇일까요?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일까요? 정숙은 지훈이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더 값진 것을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그것이 지훈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입니다.